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2장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 검사 지표, 기준,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표를 좀 준비했고요. 품질 검사 측정 지표라는 것이 어떤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지 좀 세밀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기본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정도로 설명을 했다면 이 심화 과정에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검사 대상,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품질 검사 지표를 기준을 확실히 이해한다. 두 번 다시 이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품질 검사 기준이란 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관점을 정의한 것으로 무엇을 측정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즉 품질 검사 기준 이퀄 품질 검사 지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방향은 품질 검사 강화, 즉 품질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의 품질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측정하고 판단하고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들. 자, 이게 바로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왼쪽 아래 보시면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라든지 K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분석을 좀 우리가 하고 이렇게 기준 수립 원칙을 좀 놓고 AI 허브라든지 내용을 보시면 유사 데이터들이 좀 있지요. 그 부분들 보고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미리 직관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품질 지표 안에 있는 내용들 일반적으로 범용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누군가 봐도 객관적이고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지 막 우리만 독특해 막 우리만 특별해 뭐 물론 그런 항목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 지표와 세부 지표를 정의를 디파인을 딱 해놔야 된다. 진단 기준을 정의하고 진단 방법을 수립했으면 자, 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왼쪽 항목을 보시면 NIA에서 품질 검증 관련된 관리 지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 아래 가운데 표들 쭉 보시면 구축 공정과 구축 데이터와 학습 모델에서 품질 요구 항목들에 대해서 관리 계획서에, 즉 품질 계획서에다가 담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밑에 아래 내용을 품질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품질 공정에 대한 품질이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죠. 뭐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으로 돼 있는데 뭐 준비성은 뭐 저 뒤에서 또 다시 이 항목들에 대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 적합성의 정확성입니다. 이 정확성이 바로 의미 정확성과 구문 정확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의미 정확성은 바로 유관이라든지 혹은 AI가 인지할 수 있느냐.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는 이 정답지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거냐. 그 맞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맞다가 아니고 우리 목적에 맞는 거냐. 우리 구축 목적에 정확한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AI는 바로 이 의미 정확성을 가지고 습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정확성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자, 유효성은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축 공정, 구축 데이터, AI 학습 모델로서 이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항목의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기입을 하게끔 돼 있죠. 자, 유효성 부분은 모델러, 즉 개발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자의 의견을 담아서 작성이 됩니다. 자, 준비성은 뭘까요? 지적재산권, 뭐 법적인 문제들 제대로 된 거야? 우리 조직은 있어? 우리 절차, 구축 절차는 좀 마련이 된 거야? 이것들을 항목으로 점검을 하는 체크리스트가 중요하겠죠, 여기는. 그래서 준비성을 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완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형식, 즉 구문 정확성 저쪽 뒷부분에 가려고 하는 형식, 구조, 저장 구조,
그다음에 설계 부분, 데이터가 제대로 설계된 거야를 검사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 완전성은 의미 정확성에 표현되는 구문 정확성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고요. 유용성은 임무 정의에 맞춰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된 거냐, 범위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니네가 검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 이것을 프로세스 측면으로 세 가지 측면을 본 거예요.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을 적절하게 지표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밑에입니다. 적합성, 정확성, 유효성이 메인이죠. 자, 적합성은 다양성, 신뢰성, 충분성, 사실성이라고 하는 기준 적합성이 있고요. 기술 적합성이라는 것은 해상도라든지 포맷, 정보, 예를 들어서 뭐 MP4냐, MP3냐, AVI냐, 그 다음 해상도가 뭐 1920에 뭐 이 정도냐, 아니면 1024냐, 아니면 640에 480인 거냐, 컬러는 뭐냐, 그레이냐, 아니면 뭐 4K냐, 크기, 길이 이런 것들을 기술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AI는 제가 필수 과정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잘못된 편향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아이도 똑같이 편향된 언어나 표현을 하게 되더라. 따라서 다양하게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필수 과정 안 들으신 분들은 필수 과정 꼭 들어주시고요. 필수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통계적 다양성은 객체, 클래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객체와 클래스의 구분 정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객체에서 시점이라든지 각도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들. 점점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 디렉토리 구조처럼 하이라키컬 구조로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계단적, 계층적 구조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들을 바로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유효성은 모델이 학습된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자, 이 모델이 제대로 동작을 해서 인지하고 목적에 맞게끔 탐지면 탐지 모델로서 학습이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유효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뭘로? 정량적 표현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을 다시 한번 스펙트럼 놓고 펼쳐보면 계획 수립성에서는 조직이라든지 역할, 도구 이런 다양한 준비 과정들을 좀 요청을 드린 거고요. 체계 준비성 같은 경우는 법적 타당성, 법적 준거성에 대해서 절차와 우리가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정량적 표현으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완전성 같은 경우는 수집 완전성이라고 해서 편향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책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교육, 전파 교육, 이 교육이 뭐냐? 수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집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수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획득을 절차를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검수라는 것은 검사한 내용이 목표 수량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게 검수잖아요. 검사와 수량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어떤 체계, 구성들, 이걸 확인하는 걸 바로 수집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정제 완전성은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비식별화, 정제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체계, 프로세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우리 품질 관리 이 계획서에서 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겠죠. 이런 문서화되는 것들이. 왜? 말로만 떠들어서는 말은 사라지잖아요.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듯이 여러분들 또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를 위한 지침서, 기준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단계별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품질 관리의 검사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성 확보가 되고 일관되게 그 누가 봐도 동일하게 X면 X다라고 딱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가공 완전성은 라벨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용성은 사용자 편의성을 좀 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지. 즉, 목표에 맞춰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계획 프로세스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는 걸 바로 사용 편의성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연성은 모델 선정이 중요하죠. 탐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만드는 생성 모델을 만들었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이란 것은 우리가 학습된 모델을, 즉 학습시키려고 하는 데이터를 모델이 명확하게 매칭을 해서 제대로 판단하는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유용성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데이터 측면을 좀 볼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 적합성, 기술 적합성, 통계적 다양성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성은 의미 정확성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해요. TRUTH, 트루스, 진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참값이라고 합니다. 참값, 정의, 정답.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정확한 거야? 동물을 찍기로 했는데 동물의 예를 들어 너구리를 찍기로 했는데 너구리가 안 보이고 갑자기 삭이 나왔어. 삭에다가 바운드 박스 치면서 정확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삭이 아니고 얘가 뭐 고양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삭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닌데? 아니면 너구리 해야 되는데 삭인데? 왜 너구리라고 했을까?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 안에 정확하게 제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약속한 대로 우리가 기준대로 라벨링 가이드라인 기준대로 딱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 있어 여기. 이게 틀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딱 컴퓨터는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박싱을 좌표값을 정확히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AI는 그 좌표를 인지하는 거지. 그다음 색감을 RGB의 헥사 코드로 인지하거든요. 컴퓨터는 색감을 인지하지 않아요. 그냥 지가 알고 있는 RGB 헥사 값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숫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정확한 마킹을 해줘야 그 사진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좌표, 왼쪽에서 20, 뭐 위에서 20, 딱 이렇게 그 부분을 딱 시작점으로 보고 인지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의미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구문 정확성은 입력 단자, 즉 AI가 입력을 받을 때 형식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한국말을 통해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거나 영국 사람이면 영어로 표현해야 이해를 하겠죠. 그들이 우리 언어를 안다는 전제 하에서 바꿔 말한다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로 형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그 구문 정확성의 필드들을 다 정리해서 어떤 건 널값이고 어떤 건 NA고 어떤 건 인티저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상. 그 프로그램 언어에 맞춰서 형식을 딱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형식을 뭘 줬어요? 제가 품질 관리 양식에 보면 지표 몇 퍼센트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 양식을 바로 구문이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죠? 컴퓨터는 바로 그 구문을 읽어드리거든요. 구문을 읽어드릴 때 그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A는 B라고 해놓고 A는 갑자기 C를 입력이 되면 A가 뭘 인지하냐면 A라고 얘가 C를 인지하지 않고 bug, 오류라고 딱 에러를 내버려요. 그러면 A는 이거를 B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 형식을.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구문 정확성에 누락 정보가 있는지, 오류 정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풋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 범위, 이런 것들을 바로 구문 정확성이라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 모델 유효성은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 모델. 여기에는 탐지 성능, 훈련 정도, 분류 정도, 몇 번을 수행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디파인을 하고 모델을 찾아서 모델 리서치를 통해서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하고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 가장 학습될 때 보고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서 선별해서 그거를 우리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된 검증 방법,
검사 방법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모델 유효성도 우리가 라벨링 했던 데이터를 개방하기 전에 우리 데이터가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 자료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효성은. 자, 3D 같은 경우는 올 과제에서 좀 약간 난해한 형태, 좀 약간 구축 프로세스하고 약간 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의미 정확성을 볼 때 얼마만큼 3D가 실사화, 즉 실물과 유사한 것이냐. 두 번째는 얼마만큼 비슷하게 만든 것이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3D는 그 메타버스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가상 공간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에서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삐뚤빼뚤하고 막 이렇게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처럼 이렇게 박스 레고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고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각지고 이런 게 아니고 곡선과 표면 처리와 이런 텍스처라고 하는데 이런 빛깔과 이런 것들 다 얼마만큼 비슷하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바로 이제 의미 정확성에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방법으로는 2D 영상에 3D 영상이 매핑이 되게끔 하는 검증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2D를 찍어서 3D를 만들 때는 2D to 컨버터니까 3D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 텍스처, 즉 형태, 모양, 재질들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거냐. 이런 것도 의미 정확성에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예시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2D 영상에서 어떤 재질 공간 특성들, 그 다음에 거리들, 이런 것도 잘 반영이 됐는지를 검사해주는 항목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가 작성해 볼 때 3D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예시로 지금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유효성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게 많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지표는 어큐시라고 해서 어떤 결정값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유사한 건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겹침이 정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3D 모델, 그라운드 트루스 기준에서 봤을 때 생성된 모델과 모델 간의 거리, 혹은 객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 객체하고 객체의 안에서의 거리,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지는 부분들이 지표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모델로는 뭐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복원 때 많이 쓰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겐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떤 이런 생성, 안 보이는 부분을 지가 추론해서 추정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간이라고 표현하는 거, 3D 겐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조건 뭐 겐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해당 과업에 맞춰서 모델도 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3D를 통해서 사람을 객체를 행동이라든지 어떤 식별하거나 어떤 이런 꺽쇠 이런 것들 혹은 손목, 비틀어짐, 행동들을 3D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뭐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어떤 키포인트 형태의 그 뼈 관절마디 부분들 이렇게 막 지정을 해주는 이런 라벨링 데이터도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휴먼 액션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액션 투 모션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요소들이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유효성이 맞는 거냐, 유사성을 판단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생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효성보다는 유사성에 가까울 것 같고요. 어떤 학습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는 유효성이 들어야 되겠죠. 자, 항상 보면 유사라고 하는 건 생성이라든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기존 객체, 타겟 객체, 목표 객체와 얼마만큼 제대로 유사하게 만들었는지를 측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얘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가 학습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 모델이어야 돼 라고 할 때는 유효성이 들어오는 게 맞고요. 이해되셔요? 네. 학습이 필요할 때는 유효성이 꼭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습이 아닌 생성일 때는 유사를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품질 지표는 보시는 것처럼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에서 대상 구축 공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성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런 것들은 잘 됐을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주관적 판단에 대한 정성적 검사가 문서를 통해서 뭐 대충 있네. 즉 문서를 통해 문서화에 대한 검토가 바로 정성적 검사거든요. 과조위라든지 NI의 담당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서의 내용을 보고 논리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정성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정량적, 즉 명확한 수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파일 포맷이 있냐 없냐, 몇이야, 이미지가 얼만큼 크기야, 텍스트는 몇 개, 어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성은 몇 초간,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 거야, 딱 판단이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건 정량적 검사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해상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영상과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우리 목표가 1920에 1080이었다. 근데 갑자기 품질 데이터를 보니까 1024가 들어와 있어. 판단이 되죠? 안 돼. 리젝. 되죠? 프레임 레이트도 원래 우리가 30fps, 초당 30장을 찍도록 동영상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5fps가 들어와 있어. 판단이 되죠? 이런 걸 바로 정량적 판단 근거라고 해요. 음성적 보시면 어휘 개수가 명확히 있는데 어휘 개수를 모자라거나 넘쳐버렸어. 이런 부분 넘칠 때는 또 판단 기준을 또 새롭게 바꿔야 될 게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정량적 판단을 하려면 명확한 가이드, 즉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야, 해상도 좋은데? 이게 아니고 해상도가 얼마야?를 물어봤을 때 얼마야? 라고 답이 돼야 되지. 해상도 얼마야? 내가 볼 때는 얼추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거. 이건 정성적 판단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밑에 유효성 쪽도 한번 보셔요. 유효성도 분류, 성능, 탐지, 인식, 뭐 지리, 기계 번역, 문서 요약, 인식, 합성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구성돼. 이거는 예시니까요. 더 많죠. 훨씬 많아요. 단지 저희가 이그샘플 예시로 좀 놓은 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정량적 판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공정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데이터 유형을 보죠. 자, 앞선 데이터는 공정을 보죠. 여기는 유형을 봅니다. 즉 데이터 직접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서는 정성적 판단에 대한 경험치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데이터는 되도록이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정성지표를 할 때 준비할 사항들이 뭘까요? 밑에다가 써놨어요. 임무정의 할 때 예시를 지금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과업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구축 계획서라든지 사업수행 계획서라든지 품질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좀 항목을 둬서 그 부분이 있어? 있어? 내용이 있어? 들어와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셔요. 그러면 좀 정성지표 판단할 때 나름 좀 객관적이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체크리스트 준 거야?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검토할 때는 개인적 개개인의 어떤 개취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도 한 줄 있는데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줄 다음에 최소한 몇 개라도 있으면 있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줄 다음에 몇 장이 있으면 있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밑에 체크리스트는 제가 그냥 제시를 해서 작성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절차 준비해서 구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계획을 할 때 니네 임무정의 제대로 했어? 데이터셋 제대로 한 거야? 구성비료는 얼마야? 도대체 이거 데이터셋 활용 안 될 때는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정제는 어떻게 할 건데? 야, 식별화는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샘플 데이터 몇 개만 뽑을 거야? 이 분류 체계는 어떻게 해? 저장 공간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전부 다 계획 수립 쪽에서 해요. 이해되시죠? 이 계획이 잘 잡혀지면 그다음부터 프로세스 맞춰가겠죠? 자, 획득 단계 한번 보실까요? 획득 단계도 처음 찍을 때 얼굴 찍으면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몸통만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건 얼굴을 찍어야 돼. 무조건. 왜? 얼굴 표정을 보는 AI라고 치면 얼굴이 있어야 돼. 그럼 이 사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법적 검토가 있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지자체에 어떤 CCTV 찍으려고 그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자체에다가. 허가 없이 찍을 수는 없어요. 그 드론을 띄우려고 그래. 드론을 띄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막 띄울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절차, 획득 절차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덤빈다고 해서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찍는다고 해서 그게 다 수집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획득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자 결정적인 거 다 이걸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대. 자 이제 다 정의가 됐어. 자 찍는 사람한테 전파를 해줘야지 이제. 야 우리 데이터는 얼굴 꼭 찍어야 돼. 얼굴을 화면에 꽉 차게 찍어줘야 돼. 이게 바로 수집 가이드라인. 혹은 획득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획득 가로 열고 수집 혹은 슬래시 수집 획득 가이드라인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됐어? 야 이번에 바꿨어. 우리 샘플하다 보니까 야 획득에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 좀 바꿨어. 전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왜? 그 전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만 찍고 있을 거거든요. 업데이트 된 내용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업데이트 됐으면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제 마찬가지죠. 라벨링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설명했던 내용 똑같이 기준, 비식별화, 교육 이 세 가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라벨링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모델에 빵 때리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델의 앞선 그 과정이 라벨링, 라벨링이 앞선 과정 어디? 정제, 정제의 앞선 과정이 어디? 수집. 자, 이런 부분들이 앞선 과정에 질타를 받게 돼요. 라벨링이 터지면 사고가 터지면 모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물론 모델을 조작을 해서 업데이트 때려서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모델은 개발 영역이라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뢰성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이죠. 해서도 안 되고 걸리면 큰일 납니다. 왜? 기존 데이터까지 다 신뢰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고요. 이 라벨링 데이터가 문제가 되면 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 방법은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완벽에 가깝게 문서화를 통해서 배포하고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 지표 검사 대상에서 상세 기준을 보면 해당 검사 방법은 뭐가 있고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JPG, PNG, TIFF가 있고요. 자, 문제를 내볼 수도 있겠는데 JPG, PNG, TIFF 중에서 가장 압축을 했을 때 가장 손실률이 적은 게 무엇일까요? 를 여쭤보면 인터넷 뒤져보셔야겠지만 답변을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것이 우선인지. TIFF가 가장 손실률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PNG가 손실률이 적습니다. JPG가 손실률이 제일 많습니다. TIFF는 워낙 용량이 커서 저희가 전자책 문서를 만들 때 TIFF를 쓰죠. 즉 출판 때 많이 씁니다. 해상도가 워낙 좋고 손실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PNG가 적합합니다. 손실률이 그만큼 줄죠. JPG가 가장 해상도를 확대시켰을 때 손실률이 큽니다. 자, 그런데 JPG는 원래 웹 표준으로 나온 문서 형태로 구성이 된 HTML 구성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웹에서 올라갈 때는 가장 용량이 작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걸 해상도를 조작을 시키실 거면 JPG를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동영상도 MP4가 있는데 AV가 좋냐, MP4가 있냐, 뭐 좋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MP4나 AV에는 상관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압축을 했을 때나 해상도를 변경했을 때 코덱을 변경했을 때는 해상도에 맞게끔 적절한 코덱 방식의 압축률을 통한 영상 포맷을 제공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델링 역시 마찬가지고요. 3D 모델 같은 경우는 OBJ, 뭐 FBX, 3ds, RAS 뭐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해당 프로그램마다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3D 같은 경우는 라스도 있고 라즈도 있고 물론 라스를 압축한 게 라즈인데요. 이런 포맷에 맞춰서 즉 RFP 기준에 맞춰서 포맷을 제공해 주시는 게 맞고요. 추가적인 형태로 제공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유틸리티에 따라서 즉 도구에 따라서 포맷이 바뀌더라. 그래서 포맷 선정을 할 때 유틸리티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디오는 웨이브가 있고 PCM이 있겠죠.
그다음에 텍스트는 텍스트가 있고 CSV 파일이 있을 거고 정량 수치 같은 경우는 뭐 CSV 파일, 엑셀, 뭐 텍스트부터 더 있습니다. 뭐 로그라고 할 수도 있고 LOG 파일이 나올 수도 있고 로그는 제이슨 파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약식으로 제가 예제를 든 거지 꼭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적절하게 RFP에 맞춰서 선정해서 그 해당 파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2교시에 쭉 정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지표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갖고 있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화를 통한 정성적 평가 기준을 체크리스트 통해서 잘 만들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정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 주셔라. 그거를 잘 체크리스트처럼 정리를 해 놓으시고 판단하시면 품질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인지가 되고 식별이 되고 걸러낼 수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품질 검사 기준을 문서화를 통해서 객관성, 일관성, 전체적인 일치성을 좀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본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품질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끔 좀 유연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누가 봤어도 그 누가 검토를 해도 유사한 판단 기준에 의한 유사한 판단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 기준서를 놓고 판단을 했을 때는 유사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쉬었다가 다음 3교시 때 예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